국제금융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예고했듯이 환율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환율이라는 거 뭐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쭉 이렇게 살펴보게 될 텐데, 첫 번째 이제 자산 접근법이라고 해서 자산의 이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거의 변화를 통해서 외환 시장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초적인 환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우리 환율과 외환 시장, 외환이 거래되고 있는 시장을 외환 시장이라고 하죠. 환율과 외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거를 이제 자산 시장, 자산에 대한 접근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환율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논의가 시작되는 거니까 좀 더 집중해 가지고 환율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환율이 무엇인지 기본적인 환율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과 재화 가격, 그러니까 실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되는 실물 시장과 환율이라는 거, 현금, 다른 국가의 화폐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를 교환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화폐에 대한 이해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 화폐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외환 시장이 흘러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함을 통해 가지고 뭐 거시경제학에서 조금 화폐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를 하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외환 시장, 특히 이제 외화를 사고 파는 그런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외환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깊어지고 나면 외환의 수요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볼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시장과 화폐 시장, 외환 시장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환 시장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 뭐 국제 금융론을 배우지 않았으면 외환이 이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실물 시장에서 외환 변화에 따른 실물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살짝 점검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 경제학에서 바라보는 경제학자가 도출해내고자 하는 결론은 균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균형을 찾고, 그 균형이 다다랐을 때 뭐 안정적인지 안정적이지 않은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논의들을 균형을 찾고 나서 하게 돼요. 그럼 균형을 찾는, 외환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오늘 쭉 이렇게 연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환율이라고 했습니다. 환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뭔가요? 환율은 국내 통화하고 외국 통화하고의 교환하는 그런 시장이죠. 국내에서 외환을 수요하는 사람들과 국내에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고 외국에서 공급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두 수요자와 공급자가 외환 시장에서 만나가지고 환율이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교환 비율이죠. 국내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환율 이러면은 지금도 현실 뭐 경제 신문 같은 거 보면 자주 나오죠. 한국의 환율이 오를 거다, 네, 떨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단위를 어떻게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1,170원 퍼 달러, 그렇죠? 1,170원을 주고 1달러를 살 수 있어요. 1달러당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 1,170원입니다. 그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1,170원 나누기 달러. 그러니까 뭐 영어로 얘기해서 퍼라고 하는데 1,170원 퍼 달러, 1,200원 퍼 달러. 그러니까 원과 달러의 그 비율. 그러니까 거기서 퍼라고 하는 거는 분모에 뭐가 있고 분자에 뭐가 있고를 얘기하는 거죠. 원이 분자에 있고 달러가 분모에 있다. 나누기가 중간에 이제 기호로 들어가는 거죠. 그 슬래시 모양으로 쓰긴 하는데요. 그걸 나누기 형태로 생각해서 분자와 분모에 어떤 단위가 속해져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 퍼 달러의 환율이 증가했을 때 한국 화폐의 가치는 증가했나요? 감소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볼 수 있죠. 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170원 퍼 달러, 1달러당 1,170원을 내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와 1,200원을 내야 돼, 1달러당 1,200원을 내야 돼 이랬을 때 한국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됐나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만 1달러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하락한 거예요. 그걸 depreciation, 절하라고 하고요. 그 반대로 되는 거, 1170원에서 1150원 per 달러로 바뀌었다, 환율이. 그러면 1150원만 내도 이제 1달러랑 바꿔주는 거예요. 한국 통화의 가격이 세졌죠. 절상된 겁니다. appreciation. depreciation, appreciation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거를 이제 외환 시장에서 자주 쓰게 되는 거고요. 외환 교환의 가격 자체가 값이 올라갔는데 왜 떨어진 거지? 요거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단위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원 퍼 달러이기 때문에 더 많은 원을 지불해야 달러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에서 더 많은 그럼 절하가 되겠죠. 절하. 환율이 한국 환율이 올랐다. 그 환율이라는 단위가 뭐예요? 원 퍼 달러라는 거. 그렇죠? 1,170원에서 1,200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했을 때 환율 자체는 올랐지만 그거는 한화의 절하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하게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뭐 1,170원, 1,160원, 1,150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경제의 어떤 상황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환율이 어떻게 움직인다. 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실시하기로 예고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주게 될 거다. 그게 무엇인가요? 테이퍼링이라는 게 이제까지 이제 정부에서 미국 정부도 그렇고 전 세계 정부들이 코로나 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통화를 풀었습니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었고요. 이자율도 상당히 낮춰왔습니다. 이자율을 낮춤을 통해서 이제 통화량을 늘린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는 경기가 과열될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럼 중앙은행이 펼 수 있는 정책은 이자율을 다시 상승시키는 겁니다. 기준 이자율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제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오늘 자산접근법을 통해 가지고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거시 경제적인 변수들, 이자율, 수익률 이런 것들이 변해갈 때 어떻게 일반 소비자들 또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환율을 분석하는 데 있으니까요. 그래서 환율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 정부 정책에 의해서 거시경제 자체가 변해갈 때 환율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분석,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정부 정책,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이런 것들 중앙은행이 펼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에 대한 이해를 쭉 이번 학기 걸쳐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첫 번째 시발점으로 환율이란 게 뭐고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오늘 하게 될 거예요. 자, 절상과 절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절상과 절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절상이라는 건 뭐죠? 기준 화폐. 그러니까 한국이면 한국의 원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걸 절상이라고 하고 가치가 떨어지는 걸 절하라고 합니다. 절상 appreciation, 절하 depreciation.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환율이 올라갔다. 원 퍼 달러. 우리 기준 통화가 분자에 있을 때 환율이 올라갔다. 우리 돈의 가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 반대 방향이죠. 환율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증가했다. 절하. 환율이 감소했다. 절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단위가 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그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세계적으로 기준 통화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파워가 제일 센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를 많이 쓰죠. 자기네들의 달러를 기준 통화라고 분모로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뭐 파운드 퍼 달러로 환율을 정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절상된 것이고 환율이 떨어지면 절하된 것으로 바로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신의 기준 환율, 그러니까 자신의 자국의 화폐의 단위를 분자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달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달러를 분모로 놔둔 경우에는 환율이 증가하면 평가 절하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상과 절하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을 통해 가지고 환율이 변했을 때 상대 가격, 상품의 상대 가격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에서 보시듯이 청바지 가격이 45달러죠. 45달러. 45달러고 스웨터 가격이 50파운드입니다. 근데 영국에서 스웨터를 생산하고 청바지를 미국에서 생산한다라는 게 이제 내용이 들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환율 뭐 1기, 2기, 3기 뭐 몇 년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1, 2, 3기로 이렇게 편하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1기의 환율은 1.25, 그 다음에 2기의 환율은 1.5, 3기의 환율은 1.75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청바지의 스웨터, 청바지 대 스웨터의 상대 가격을 계산해 낼 수 있는가를 한번 직접적 계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걸 도출해 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 45달러와 50파운드를 그냥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상대 가격을 상품의 상대 가격을 비교할 때 똑같은 화폐 가치로 달러면 달러 아니면 파운드면 파운드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계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요거를 다 달러로 바꾸는 게 지금 숫자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50파운드니까 네, 계산이 더 쉽겠죠. 45는 곱해주면은 각각 이 환율에 대해서 곱해주거나 나눠줬을 때 값이 소수점 자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반올림을 해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50을 곱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계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스웨터의 달러 가격을 각 기에 맞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게 환율이 여기서 보시듯이 달러 퍼 파운드예요. 달러 퍼 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분모에 파운드가 돼 있으니까 요 파운드 단위를 분자에 있는 파운드가 위에 있는 요거를 곱해주면 환율이 직접 곱해주면 바로 달러 가격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5 달러 퍼 파운드죠. 달러 퍼 파운드에다가 곱하기 50파운드, 그렇죠? 이거 50파운드죠. 그럼 분자 분모 이게 없어지니까 결국은 단위가 달러로 변환돼서 나올 거다. 그럼 요게 이제 1기죠. 1기에 1.25로 곱해줬으니까 1.25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62.5가 나오겠죠. 맞나요? 예, 62.5가 나옵니다. 그러면 62.5 달러라고 쓸 수 있겠죠. 62.5 달러. 자, 다음 거 어떻게 됩니까? 1.5에다가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기에는 1.5 곱하기 50파운드. 1.5 달러 퍼 파운드, 분자 분모 약분이 되고 없어지고 달러만 단위로 남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75달러입니다. 됐나요? 스웨터 가격은 50파운드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달러로 바꾸니까 환율이 변해가지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1.75, 1.75죠. 1.75 달러 퍼 파운드에다가 여기 50파운드 가격 50파운드 곱해주니까 이 파운드 다시 없어지고 달러로 계산하면 3기에는 87.5달러가 나오네요. 네, 87.5달러가 나옵니다. 5 곱하기 17.5죠. 네. 그렇게 계산하면 요게 답이 나올 거고요. 요거를 이제 지금 상대 가격을 계산해 내야 됩니다. 상대 가격을 계산해 내야 되는데 상대 가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청바지 퍼 스웨터라고 되어 있죠. 이거의 개념이 무엇인가? 여기 단위가 뭡니까? 단위가
상대 가격 청바지 퍼 스웨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단위는 달러가 아닙니다. 달러가 아니고 가격의 차이를 통해 가지고 스웨터 한 장에 청바지 몇 개 바꿀 수 있나를 상대 가격으로 표현된 거예요. 가격이라고 얘기하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 가격, 상대적으로 청바지의 가치, 스웨터 한 장에 청바지의 가치라고 할 수 있죠. 청바지 몇 개를 더 줘야 되느냐. 교환 비율이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청바지와 스웨터의 교환 비율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쉽고 착각하거나 헛갈리는 경우가 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상대 가격, 교환 비율을 상대 가격으로 표시를 했고요. 상대 가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상대 가격을 나타낼 때 청바지 나누기 스웨터 한 장당 청바지 몇 개를 지불해야 되느냐, 교환을 하려면 청바지 몇 개를 한 장당, 스웨터 한 장당 몇 개를 지불해야 되느냐, 1.36개를 지불해야 된다. 그 다음에 2기에는 1.67개, 3기에는 1.94개 이렇게 답이 나와 있죠.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바지와 스웨터의 교환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price of sweater랑 price of jeans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의 역수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가격이라는 게 뭐죠? 상품을 화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교환의 매개체를 통해서 교환하는 겁니다. 가격이 높다는 건 뭐죠? 가치가 낮다는 거죠. 교환 비율이 그 가치에 따라서 바뀔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스웨터 한 장당 청바지 몇 개를 지불할 건가에 대한 교환 비율, 상대 가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식으로는, 수학적인 계산식으로는 PS 나누기 PJ, price of sweater 나누기 price of jeans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 주는 게 바른 방법입니다. 자, 요때 이제 한번 다시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청바지 가격이 45달러입니다. 45달러. 45달러면 62.5. 요게 스웨터의 가격이죠. 스웨터의 가격 62.5입니다. 요거 써준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45달러가 들어갑니다. 75, 45, 87.5 나누기 45 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요거 계산기 넣어보면 1.3888 이렇게 순환하게 나오는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1.39로 썼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산기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75 나누기 45는 1.66666 나오죠. 순환합니다. 그래서 1.67 셋째 자리에서 넘겨주면 1.67이 나오고요. 다시 이제 87.5 직접 87.5 나누기 45 하면 1.944444 나오죠.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건 없어지니까 4니까 1.94가 나오네요. 1.94로 계산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상대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 동일한 화폐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환율에다가 여기서 달러 퍼 파운드로 되어 있으니까 영국에서 생산된 스웨터를 50파운드 하는 거를 곱해주면 바로 스웨터의 달러 가격이 나오겠죠. 달러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을 구해줬고요. 그게 이제 62.5달러, 75달러, 87.5달러였어요. 각각을 구하면. 거기다가 이제 중요한 거 상대 가격인데 이 상대 가격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 교환 비율이다. 분모의 스웨터가 있죠. 분모의 스웨터가 있으니까 이거를 소수로 나타낸다라는 거는 스웨터 한 장당 청바지 몇 개를 내야 바꿔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바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스웨터 가격이 비싸니까 내일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스웨터 하나를 사기 위해서 스웨터 62.5달러짜리 하나를 사기 위해서 청바지 몇 개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은 가격의 역수를 여기서는 스웨터의 가격 나누기 청바지 가격, 그러니까 요 공식처럼 PS 나누기 스웨터의 가격에다가 청바지의 가격을 나눠준 값으로 계산을 해야 제대로 된 것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상대 가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치환해서 생각한다면 교환 비율이다. 교환 비율. 다시 어떻게 얘기하느냐? 스웨터 한 장당 청바지 몇 개를 지불해야 바꿔줄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해하면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 논리적으로 이해는 될 겁니다.
그거를 이제 빨리 계산하고 이제 다음번에는 그런 이제 혼란들이 적어진다면, 네, 청바지 스웨터의 교환 비율 또는 상대 가격은, 네, 여기서는 분모의 스웨터가 단위로 들어가 있지만 한 장의 스웨터당 청바지 몇 개 줄래? 이기 때문에 스웨터 가격에다가 청바지 가격을 나눠주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라이스로 얘기하면은 반대 방향이죠. 스웨터 나누기 진이 되겠습니다. 프라이스 비율로요, 가격 비율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이제 찬찬히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 시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외환 시장이 뭔가? 뭐 정의를 하자면 외국 통화와 외국 자산이 국내 통화와 국내 자산으로 교환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화를 직접적으로 교환하거나 자산, 그럼 뭐 그 금융 상품 같은 것들이 있겠죠. 쉽게 현실적으로 얘기를 들어본다면 미국 국채를 산다던가 이랬을 때 국채를 직접 사기 위해서는 달러를 바꿔야겠죠. 그럼 외환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외환의 달러의 예금 크기를 직접적으로 구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 참여하는 경제 주체는 어떤 애들이 있을까, 어떤 주체들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은행들이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하고요. 외환시장 참가를 하죠. 예전에 뭐 TV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환딜하는, 환거래하는 그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은행들도 각각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2금융기관이라고 얘기하는 투자은행들, 베트남 채권 사러 간다든지 브라질 채권을 사러 간다든지 이랬을 때 외환시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뭐 제2금융기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은행도 준비금으로 달러를 많이 사기도 하죠. IMF 터졌을 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앙은행이 달러를 갖고 있는데 달러가 우리가 보유가 점점 고갈되니까, 환율 변화로 인해 가지고 고갈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은 이제 그런 우리 경제적인 아픔을 겪게 됐지만 거기에서 이제 보유금을 더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과정을 중앙은행이 참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에 참가하는 대표적인 주체라고 하면 일반적인 은행, 제2금융권, 중앙은행 뭐 그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화를 매입하고 외환을 매입하고 팔고 하는, 매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주요 참여자가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은행들은 주로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죠. 1차 금융기관, 2차 금융기관, 은행이나 증권회사나 아니면 투자 금융회사나 뭐 이런 회사들은 투자를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가 뭡니까?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또는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금융자산들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에도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들의 투자함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낮추고 수익률을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금융론이나 뭐 파이낸스 같은 거 배우면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이 있죠. 외환, 외국과의 거래할 수 있는 금융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제2차 금융기관이 뮤추얼 펀드 만들어 가지고 투자한다거나, 미국에서 헤지 펀드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투자하고, 주식시장에도 한국 주식시장에도 투자할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외환 시장에 참여, 그다음에 환율을 통해 가지고 교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2금융기관, 보험회사, 뭐 국민연금 이런 부분도, 국민연금 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외국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환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 목적, 은행이라든지 뭐 제2금융기관, 제1금융기관 모두가 외환 시장에 참여하는 목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접적으로 수입을 하는, 무역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참여를 할 수 있겠죠. 그 기업들은 상품을 거래하고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위해서 외환 시장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도 사실은 외환 시장 가가지고 외화를 바꾸죠. 작게는 그렇게 외환 시장을 볼 수도 있고, 아주 크게는 금융
자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자산의 수익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외환 시장,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오늘은 초점을 더 맞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기업들, 수출 수입하는 기업들도 외환 시장에서 이제 지불을 하기 위해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외환 시장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거하고는 민간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게 중앙은행은 외환 또는 무역 이런 국제적인 관계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자산, 중앙은행 내에 준비자산을 준비합니다. 달러로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외환 중에서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지금 거의 달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달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공적 준비자산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외환 중앙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외환 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들, 사적 주체들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볼게요. 그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유는 투자를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를 왜 하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데 어떤 수익입니까? 뭐 IMF 전에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로가 있어가지고 달러가 쭉쭉 빠져나가는 경향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예를 들 수 있느냐? 만약에 오늘 내가 1.1달러 뭐 유로를 외환 시장 가갖고 1.1달러 퍼 파운드로 유로로 1.1달러 퍼 유로로 바꿀 수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2달러 퍼 유로로 갑자기 바뀌었다. 뭐 특별한 이유 없이 아니면 순간적으로 그런 가격이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유지될 거라고 믿고 내가 팔 때까지는 유지될 거라고 믿고 1.1에 사서 1.2에 팔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는 수익, 뭐 영어로 얘기하면 아비트레이지라고 합니다. 아비트레이지라고 하는데 차익 거래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어요. 그 차익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차익 거래부터 해서 그 다음에 자산 또는 자본에 대한 어떤 구매를 했을 때, 뭐 국채를 산다던가 브라질 국채, 뭐 베트남 국채 이런 걸 산다던가 아니면 주식 투자하는데 주식 시장의 수익률이 외국이 훨씬 더 높다거나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을 얻고 빠져나올 때 환율이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준다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들이요. 뭐 주식 시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정보들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항상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에 문이 발생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경제학자들한테 뭐 많이 물어보죠.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어떤 종목이 유망할 것 같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젬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실 그런 수익률을 내고 돈을 버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 또는 미래에 대한 예측력 이런 것들은 사실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분석하는 쪽에 좀 더 촉각을 세우고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경제학자 중에는 훌륭한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만 평균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고요. 학문적인 관심, 어떤 분석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현실에 참여해가지고 뭐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런 쪽에는 관심이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학자들한테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항상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어떤 주식이 유망할 것 같냐, 미국은 경제가 어떻게 될 것 같냐,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그런 어떤 세부적인 것들에 물론 이제 파이낸스 쪽에 관심이 있고 파이낸셜 이코노믹스 뭐 이런 걸 전공한 사람이라면 그런 부분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사실은 분석하는 틀은 변수의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전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지 실질적으로 시장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제쯤 더 가격이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은 사실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아비트레이지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그런 의미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한번 다른 방면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균형이라는 게 있죠. 만약에 그런 정보가 유출됐다면 모두가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수요가 많아지고 공급이 줄어들겠죠. 한쪽 방향으로. 그러면 가격이 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타 스캘핑이라고 하죠.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단타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읽어내고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하는 거 물론 그게 능력이죠. 그렇게 하기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단타로 투자를 하면 투자를 할수록 위험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고 세계가 너무 가까워지고 통신 정보 시스템 자체가 너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정보들도 빨리 움직이고요. 그리고 뭐 가까워져 가지고 외국의 어떤 자본의 이동성이 노동의 이동성보다 뭐 빠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자본은 어느 나라 뭐 이름도 안 써져 있어요. 환율로 외환시장에 들어가서 바뀌고 나면 그게 이제 결국 추적을 해보면 알겠지만 이게 미국에서 온 돈인지 영국에서 온 돈인지 뭐 프랑스에서 온 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빨리빨리 이동할 수도 있고 효율적으로 치고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근데 이렇게 효율적인 시스템이 발전함을 통해 가지고 예전처럼 스팟 시장에서 뭔가 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들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찾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환시장의 전반적인 참가자들, 민간 부분의 참가자들, 뭐 상업은행, 일반적인 은행이 있을 거고 제2금융권, 증권회사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고객들의 통화를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죠.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빌려주고 빌려받는 여신 업무만 해가지고는 수익이 잘 안 나니까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지불 준비금을 남겨놓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그 최소한 법정 지불 준비금만 남겨놓고 자기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되죠. 그거를 이제 투자은행을 통해서 하든 자신이 은행에 직접 하든 그렇게 해서 외환시장에도 참가를 하게 된다. 외환시장에 참가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 아비트레이지라는 게 참 존재하기가 어렵다. 존재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반응하게 되고 균형에 맞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균형이라는 개념을 경제학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느냐. 효율적으로 빨리 돌아간다면 이런 아비트레이지 같은 건 생기지 않는다. 차익거래 같은 거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몇 시간 만에 몇 천만 원을 버는 거. 근데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든지 사람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이 간혹 존재하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환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팟 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물 환율, 지금 현재의 환율은 우리가 지금 직접 목격할 수 있죠. 바로 바꿀 수 있는 외환 시장의 가격을 보면 현물 환율입니다. 근데 이제 환율 시장, 그 외환 시장 이 자체의 효율성을 주기 위해서 시장이 원활하게 변화하고 균형에 맞춰가는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떤 거래도 하느냐? 퓨처 마켓을 하죠. 선물 시장을 엽니다. 선물 시장이 여러 종목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었고 선물 시장이 역사적으로 꽤 오래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30년 뒤에 내가 석유 1배럴당 얼마에 사겠어? 이런 계약 조건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원래 외환시장에서는 30일, 90일, 180일, 360일 정도의 텀을 두고 선물 시장이 운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을 통해 가지고 옵션도 넣고 이래 가지고 그 파이낸셜리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겠죠. 내가 만약에 30일 뒤에 크게 지불해야 될 대금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경제 상황을 흘러가는 걸 보다 보니까 위험할 것 같다. 그래서 30일 이후에 얼마를 거래하기를 교환해 주기를 하면서 그때의 시점에 환율을 얼마로 계약을 하고 서로 바꿔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선물 시장이고요. 미래의 어떤 상품, 미래에 거래될 상품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거, 그걸 선물 시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 현물 환율, 그 다음에 선물 환율 이 두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 선물 시장에 대해서 들어본 학생들은 아주 쉽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 30일, 90일, 180일, 360일 이런 정도의 선물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 현재에 협상하고 미래에 거래하는 그런 이제 시장을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 시장 정보가 효율적이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시장이라면 선물 시장의 가격들을 현물 시장의
환율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거의 일치하는 현상을 보이고요. 아주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는 좀 더 다른 현상이 벌어지기도 할 테지만 주로 90일, 180일 정도의 선물 시장의 변화, 환율 변화에 맞춰 가지고 현물이 그 이후에 따라가는 현상을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잘 조정을 하고요. 그 시장에서 그런 균형이 그런 식으로 달성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외환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경제학 원론부터 쭉 공부를 해왔지만, 시장을 분석할 때 우리가 꼭 드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시장에 뭐가 존재하죠? 수요가 존재하고 공급이 존재하고.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났을 때 균형이 결정되겠죠. 외환 시장에서 균형 가격은 뭐겠습니까? 환율입니다. 환율이 결정된다. 그럼 외환에 대한 수요와 외환에 대한 공급이 있겠죠. 외환의 수요가 늘어나면 환율이 증가할 거고요. 외환의 수요가 줄어들면 환율이 떨어질 겁니다. 그 수요 공급 곡선 그려보면, 그러니까 경제학 원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딱 그려보면 그 원활한 변화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직관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통화예금 또는 외환에 대한 수요, 외환 수요라는 거 고려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이제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인지 외환에 대한 수요인지를 구분을 해야 될 거고, 그게 이제 통화 예금에 대한 수요가 있을 텐데, 우리가 바라보는 외환 시장이라는 건 외화에 대한 수요가 되겠죠. 근데 요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부분이라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투자라는 게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수익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의 변화에 아주 민감할 수 있죠. 수익률이 외국에서의 어떤 그 금융자산, 뭐 채권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수익률이 외국이 훨씬 높다고 한다면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기겠죠.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본가라면 당연히 투자하고 싶죠. 그리고 국내 시장의 자본시장의 흐름들도 물론 있지만, 이게 미래에 대해서 아무도 제대로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되겠죠. 수익률과 함께 수익률에 대한 분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분산을 위험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산을 줄이기 위해서 뭘 한다? 분산 투자라. 분산 투자라는 거, 여기저기 이렇게 수익률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 투자하는 방향으로 분산 자체를, 베리언스 자체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포트폴리오 구성이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할 때 이제 어떤 변화들이 외환 시장에 일어나게 되느냐,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수요에 대해서 이제 그 외환 수요가 증가하고 이렇게 되는 다른 변수들,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뭐가 있느냐,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외환 시장에 참여를 한다고 말씀드렸고, 투자라는 게 수익을 먹기 위해서죠. 뭐 rate of return이라고 하는데, 수익률 뭐 영어로 그냥 얘기하면 rate of return입니다. 그렇죠? 수익이라는 게 return이고 그 비율이니까 rate이고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제공하는 가치의 퍼센트 변화.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 이자율이라는 거, 이자율 자체도 퍼센티지 체인지죠. 몇 퍼센트, 내가 100달러를 투자했을 때, 100달러를 저축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5%의 연이율 5%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105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컴파운드, 그러니까 복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은, 일일로 복리를 쳐주느니, 월별로 쳐주느니, 분기별로 쳐주는지, 월별로 쳐주는지, 뭐 1년에 한 번 하는지,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쳐준다 5%다 그러면 100달러를 투자하면 105달러를 1년 뒤에 내가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수익률이죠. 그 수익률 자체, 중요한 수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요. 자, 그때 이제 뭐 우리 잠깐 논의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연이자율이 5% 또는 연수익률, 어떤 금융자산 좋다고 생각하는 적정한 위험을, 비슷한 위험을 가진, 외국 자산과 비슷한 위험을 가진 어떤 자산에 5%의 수익을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데, 베트남에 투자를 하면 10%를 얻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죠.
네, 그 얘기 우리 논의를 했었죠.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 딱 상황에 봤을 때 10%가 5%보다 크니까 당연히 베트남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도 지적을 했겠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자, 지금 당장 그 베트남 자산을 사기 위해서 베트남 화폐로 바꿔야 되죠. 그럼 뭐를 적용받습니까? 환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죠? 환율 적용받아가지고 베트남화로 바꾸고 그거를 100달러어치 또는 1000원어치 아니면은 뭐 100만원어치를 바꿔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10%는 정확하게 먹는 것이고 10% 수익을 먹었습니다. 1년 뒤에 뭐 베트남에 살 것도 아닌데 나의 기본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은 한국이라면 결국 10%의 수익률을 먹은 다음에 한국 돈으로 바꿔 와야 돼요. 근데 환율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환율이 우리한테 불리하게 바뀐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그 수익률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외환 수요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크지만 첫 번째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시간차별로 고려해야 되는 거, 환율의 변화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 거기다 또 뭐 있겠습니까? 추가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면 환율과 더불어서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환율에도 영향을 미쳐요. 실질 수익률이라고 하죠. 실질 이자율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실질 이자율을 어떻게 구합니까? 실질 이자율이라는 거 내가 1년 동안 100만 원 투자해가지고 5%의 연이율로 투자를 했어요. 아니면 저축을 했습니다. 100만 원 투자해서 105만 원을 얻게 되겠죠. 그런데 일반적인 물가 수준이 3%. 인플레이션, 한국에서 인플레이션 레이시 3%였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먹은 건 얼마인가요? 네, 2%의 수익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가격들도 다 똑같이 상승을 해버렸어요. 나의 실질적인 실질적인 구매력, 100만 원을 내가 묵혀놓았던 데 대한 구매력의 변화는 2%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 수익률, 명목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수익률이라고 하면 명목적인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고요. 명목 이자율 얘기하는 것처럼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빼준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일반적인 다른 물가의 상승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수익이 실질적으로 발생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되겠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없었다, 인플레이션이 0%다 그러면 명목 이자율 자체가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고 수익률 자체가 실질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런 부분들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왜 중요하냐? 네, 인플레이션 레이트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차이 때문에 환율 변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건의 가치, 동일한 물건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베트남에 하나를 갖다 놓고 한국에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럼 컴퓨터 한 대라고 칩시다.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이 만든 한 대. 그거는 어디 가서는 그냥 1대1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화폐를 보죠, 화폐를. 화폐를 보고 수익률이 베트남이 훨씬 더 높다. 그래서 베트남 통화로 바꿔가지고 베트남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0%임에도 불구하고 였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한 10%가 인플레이션 레이트이 발생했다. 그럼 환율 자체가 그 당시에 변한다는 거죠. 환율 자체가 돈의 가치 자체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났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큰 돈을 베트남에서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화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한국화로 바꾸니까 손해가 나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한창 유행했던 베트남 채권이라든지 브라질 채권이라든지 투자했을 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 수익률, 명목 수익률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개념들, 시간에 따른 수익률의 계산법, 퍼센티지 체인지에 대한 계산법, 복리의 계산법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또 뭐 연습 문제 푼다거나 아니면 개념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소개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에다가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외국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한국은 분단 국가다라는 거죠. 휴전 상태라는 겁니다. 북한이 어떤 짓을 언제 할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폭탄 같은
시한폭탄 같은 요소가 하나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 경제 변수들의 불확실성을 항상 예측을 하고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정치 부분이 아주 민감하다, 아주 불안정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치가 왜 경제에 무슨 영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치나 정치에 따라서 어떤 정책들이 아주 급변하고 있다. 그럼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자본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위험 요소로밖에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 위험 요소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이 자꾸 바뀜으로써 수익률의 분산, 베리언스가 커집니다. 자, 투자자의 가장 큰 목적 뭐겠습니까? 수익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 위험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자산들이 위험도가 좀 높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차별이 됩니다만은 수익률을 더 높게 먹기 위해서는 좀 손해도 감수해야 되는 그런 확률이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합니다만은 그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부분은 통화량의 변화가 뭐 물가의 변화에도 상당히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이 얼마나 현금화하기 좋은 자산이냐. 금융 상품들을 봤을 때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 현금화하는데 편리함이 적습니다. 돈을 꽉 묶어가지고 중간에 해약하면 적금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일반 저축 계좌보다는 이자율을 훨씬 더 높게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거 빨리 해약을 할 수가 없죠.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거를 해약하면 위약금 물고 손해가 나게 되죠. 이자는 물론이거든요. 위약금까지 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리퀴디티라고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 자체, 현금화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어떤 금융자산이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으로는 유동성이라든지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요소로 유동성이 너무 낮다거나 그렇죠. 그런 그것도 사실은 위험 요소에 포함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위험 요소로 파악을 해서 외환 수요를 결정하는 변수로 요인으로 우리가 설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로 설명했던 거를 간단한 예를 통해 가지고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가 이렇습니다. 자, 연이율 복리 계산을 한다고 하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겠지만 1년에 한 번 이자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요. 달러의 이자율은 2%, 유로의 이자율은 4%이고요. 현재 1달러 퍼 유로의 환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1년 뒤에는 0.97달러, 97센트 퍼 유로로 바뀔 거다. 환율이 달러 퍼 유로가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어느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수익률이 더 좋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간단한 예로 생각해가지고 100달러를 투자하고 싶습니다. 100달러를 투자하겠어요. 100달러 미국에서 그냥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2% 먹으니까 102달러가 될 거예요. 1년 뒤에. 그렇죠? 1년 뒤에 102달러요. 102달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1대1 환율이죠. 달러 퍼 유로가 1대1이기 때문에 이거를 유로로 바꾸면 100유로가 되겠네요. 지금 가치로는 유로로 바꾸면 100유로가 됩니다. 100유로를 유로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면 1년 뒤에 4%를 먹으니까 104유로가 될 거예요. 104유로가 됩니다. 그러면 자, 104유로가 달러로 지금 바꾸면 이렇게 1년 뒤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을 때 얼마가 되겠느냐? 그죠? 요거 환율 그대로 곱해주면 되죠. 유로가 분자에 있고 달러가 분모에 유로가 분모에 있고 달러가 분자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곱해주면 달러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4 곱하기 0.97이죠. 계산기를 한번 또 해보면 104 곱하기 0.97 하면 100.88입니다. 자, 어느 게 크냐는 거죠.
102달러가 큽니까? 100.88달러가 더 큽니까? 왜 크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순히 수익률만 봤을 때 4% 수익률이 유로가 훨씬 더 컸는데 환율 변화를 고려하고 1년 뒤의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친다면 어떤 게 더 합리적이었다고요? 예, 달러 그대로 가지고 달러에 투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유로 사람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이자율이 4%임에도 불구하고 달러 이자율이 2%이지만 이거 빨리 바꿔가지고 예, 달러로 수익을 먹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요 방향 다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유로에서 투자한다면 100유로로 시작했어요. 100달러로 바꿨죠. 100달러가 1년 뒤에 102 달러가 될 겁니다. 이거를 유로 다시 바꿔오는 거죠. 102달러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02 나누기 0.97 되겠죠. 왜요? 이게 달러 퍼 유로니까 그죠? 여기 달러고요. 이거 분모 분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역방향으로 나눠주는 거. 곱하는 대신에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계산기 다시 해보면요. 102달러 곱하기 나누기 0.97이죠. 나누기 0.97 하면 105.15가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105.15 유로가 되죠. 그럼 105.15 유로가 104 유로보다 그냥 가만히 둔 것보다 더 큽니다. 이 수익률이 더 크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로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아니 달러에 투자하는 거, 미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출발점 다시 얘기했지만 2%의 수익률과 4% 수익률이었어요. 그냥 덥석 유로 이자율이 높다고 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1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어떤 것이 합리적인 투자 방법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미래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잘 모르니까 가장 좋은 잣대가 되고 있는 거 퓨처 레이시라고 했습니다. 퓨처 레이시 어떻게 움직일지를 고려한다면 조금 더 정확한 신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360일까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잘 판단을 하면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다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문제 그대로 놓고 얘기를 할게요. 조건 다 똑같습니다. 달러 이자율 2%, 유로 이자율 4%, 그 다음에 환율이 1달러 퍼 유로에서 0.97 달러 퍼 유로로 바뀔 거다 1년 뒤에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 뭐 interest parity라고 해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 interest parity를 구하기 전에 요 내용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어떤 식으로 투자를 결정해야 되는지 공식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이자율이라고 해서 달러 수익률이죠. R 달러라고 쓸게요. 달러 이자율. 그 다음에 유로 이자율의 수익률입니다. rate of return 해서 유로죠. 유로입니다. 요거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해 가지고 뭔가를 어디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느 쪽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요거 다 퍼센티지입니다. 그렇죠? 이자율 유로. 근데 요거 퍼센티지가 아니죠. 요건 단위입니다. 환율이라는 단위예요. 근데 요 환율의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의 변화율. 뭐 변화율이라고 하면 다시 퍼센티지 체인지 몇 퍼센트가 바뀌었는지를 구해보자라는 거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0.97이 새 값이죠. 새 값에다가 원래 값 빼주고 원래 값으로 나눠주면 되죠. 요거를 곱하기 100 하면 퍼센티지로 나옵니다. 그거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값 나올 거고 0.03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3% 감소예요. 됐나요? 3% 감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요거를 기준에 해보면 여기다가 percentage change of exchange rate이죠. exchange rate 달러 per 유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 exchange rate 그 환율의 퍼센티지 변화분을 더해주면 요 유로에다가 더해주면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이게 유로라면 달러 퍼 유로로 돼야 된다는 거 기준이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달러로 돈을 해서 유로로 환율로 곱해가지고 돈을 바꾼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자율을 추가적으로 먹고요. 그게 퍼센티지 체인지죠. 그 이자율만큼. 그런데 환율이 그만큼 떨어지면 몇 퍼센트가 바뀌면은 요거 두 개 더해 준 게 크기가 요거 두 개 더해 준 크기가 만약에 이게 크면 미국 자본시장에 그 다음에 이게 작으면 유로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수익률 자체가 퍼센티지 체인지, 환율의 퍼센티지 체인지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크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네,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환율이 조정이 미래에 점점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유로 시장의 투자가 높다면 유로 시장에 더 투자를 하려고 유로로 바꾸겠죠. 유로에 대한 외환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환율이 조정이 될 거고 결국은 요거 상태가 같아지게 될 거다. 그게 뭐냐?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인 같아지는 현상, 인트레스트 페리티가 성립하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니까 인트레스트 페리티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거를 다시 쓴다면 이거랑 유로에 대한 수익률에다가 퍼센티지 체인지죠. 그러면 이게 미래에 대한 환율이라고 해서 여기 expectation이라는 2를 하나 첨자로 붙여주겠습니다. 위첨자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현재 레이트 달러 퍼 유로 써주고요. 그 다음에 2달러 퍼 유로를 써주면 됩니다. 이 퍼센티지 체인지 구하는 공식이니까요. 요걸 구해주면 네, 이거 다 퍼센트를 다 뭐 분수로 바꿔서 얘기하든 통일만 시키면 되죠. 단위를 통일시키면 됩니다. 요게 다름 아닌 인트레스트 페널티다. 요게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어디서 왔죠? 네, 우리 처음에 그냥 기본적으로 설명했던 건 달러 이자율과 유로 이자율이 다를 때 1년 뒤에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 어디에 투자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국가들이 있고 많은 그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있을 때 달러에 대한 외환 수요와 유로에 대한 외환 수요를 통해 가지고 이게 조정이 될 거고 결국은 균형에 맞춰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수요 공급에 의해서 바뀌게 되니까. 그럼 지금 이제 수요 측면 공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보고 수요 측면만 보고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때 네. 외환 시장의 균형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그러니까 미래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지. 미래 환율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미래 환율이 정확하지는 않죠.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거니까. 현재 환율은 정해져 있지만, 미래 환율의 흐름을 예측해 놓을 수 있겠다.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평균적인, 미국의 자본시장의 수익률과 유로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현상들이 보여졌을 때, 균형 조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을 통해 가지고 균형 조건, 인트레스트 페널티를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이걸 공부함을 통해서 좀 이해가 늘어났으면 합니다. 이 공식 자체는 지금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공식 아니면 노테이션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많이 보게 될 거니까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쭉 그냥 논리만 일단 따라가지고 지금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환율과 외환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환율이 뭔지, 그 다음에 외환시장에 참가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그 참가자들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각국의 수익률이 다를 때 어떤 식으로 균형이 맞춰갈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 처음 이제 환율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환율이라는 거 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얽혀 있는 내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맞춰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했던 거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 interest parity, interest parity condition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그 공식에 대한 계속적인 노출과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외환 시장을 분석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인지 각각의 다음 시간부터 해서 꾸준히 그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요거 그러니까 외환 시장, 그 다음에 이제 환율, 그 다음에 외환 시장의 균형 조건 요거까지 이해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